나를 보시오. 뭐가 보이나요? 머릿수건을 두른 늙은 할멈. 힘없고 가여운. 그래서 누구든 쉽게 상처 줄 수 있는 불쌍한 노인네? 내 아들놈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는 내가 이제 한물간 퇴물, 낡은 소파처럼 내다버려도 되는 소모품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며 내 짐을 복도로 내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어미는 사냥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미는 사냥꾼이 됩니다. 아주 끈기 있고 영리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냥꾼이 되죠. 그는 내 짐을 내쫓았고 나는 그의 인생을 내쫓았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일원까지 남김없이 청구된 빚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약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니 끝까지 갈 준비가 된 분들만 들으십시오. 부엌 공기는 바닐라와 구운 사과 향처럼 달콤하고 짙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가장 노릇하게 붙여진 전을 접시에 올리고 이마에 보이지 않는 땀방울을 닦아냈습니다. 65. 몇 시간씩 부엌에 서 있는 것이 더 이상 가벼운 산책처럼 느껴지지 않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내 손녀, 우리 서연이의 10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제대로 된 기념일. 내 손에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빳빳한 흰 봉투. 그 안에는 내가 여러 번 세어본 100만 원이 고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기초연금 거의 석 달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죠. 나는 새 외투도, 비싼 치과 치료도, 좋은 차나 신문 같은 소소한 즐거움도 모두 포기하며 반년 동안 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라면, 크고 멋진 최신형 자전거를 갖고 싶다는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바친 희생은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처럼 느껴지죠. 아들의 아파트는 시끄러운 음악과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나를 맞았습니다. 42살 먹은 내 아들 지훈이는 달려가며 내 뺨에 입을 맞추고는 어깨너머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어서 들어와 편히 계세요. 최신 유행하는 셔츠를 입은 그는 멋지고 성공했으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를 보니 자부심이 느껴져 그의 무심함에서 오는 작은 서운함쯤은 금세 잊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비싼 향수향을 풍기며 내 곁을 스쳐 지나갔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또 전을 부쳐오셨네요. 제가 안 그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이터링으로 다 주문했어요. 나는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덩어리를 삼키고 최대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만든 거잖니, 수진아. 아이들은 이런 걸 좋아한단다. 그녀는 대답 없이 입술만 살짝 비튼 채 손님들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가 화려한 카나페와 타르틀렛 사이에서 내전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화려한 잔치 속에서 내 소박하고 노릇한 저는 마치 가난한 친척처럼 보였습니다. 파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예쁘게 차려입은 손녀가 즐거워하는 모습, 아들이 웃는 모습, 며느리가 빛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남의 행복한 삶을 그린 연극을 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선물을 줄 시간이 되자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보더니 그 얼굴에 진심 어린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수진이가 재빨리 아이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께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건 내 통장에 넣어줄게. 나는 그 돈이 통장에 넣을 돈이 아니라 자전거 살 돈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맞서겠습니까? 그러다 굴욕은 더 명백해졌습니다. 수진이의 친구 중 한 명이 내 전을 맛보더니 큰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정말 맛있다.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수진이는 유리잔처럼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럴 시간이 어디 있니?
우리 시어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좀 만들어 오셨어. 할머니들 레시피 말이야. 우리 몸매에는 좀 기름지긴 하지만 애들은 먹을 만할 거야. 그 말은 나를 후려쳤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나는 참는데 익숙했습니다. 내 평생이 인내의 연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좀 빠져나갔을 때 나는 오랜 습관처럼 상을 치우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죠. 접시 몇 개를 들고 싱크대로 향하는데 지훈이가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소리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지만 익숙한 물건에 대해 말하듯 차분하고 약간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방해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둬요. 이젠 엄마가 있는 게 도움보다 방해가 더 커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파티의 모든 소음, 음악,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귀에서는 귀가 먹먹해지는 정적이 울렸습니다. 나는 부엌 한가운데에 접시를 든 채 서서 내 아들, 내가 모든 것을 바친 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른 채 이미 돌아서서 친구에게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내뱉는 말이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의 생각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는 방금 가장 쓰고 가장 독이 든 열매를 맛본 것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머니도 할머니도 조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낡고 고장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능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접시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모든 것이 죽어버렸기에 겉으로는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안개 속 같았습니다. 가을 저녁의 쌀쌀함도 지친 다리의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아침까지만 해도 내 사랑의 정원이 꽃피웠던 자리가 잿더미로 변한 사막뿐이었습니다. 집, 내 작은 원룸의 정적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아직 희망이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내 희망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천천히 낡은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쪽 서랍 빛바랜 출생증명서와 상장들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은 마치 무엇을 찾는지 안다는 듯 망설임 없이 파란색 파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정부 공식 용지에 인쇄된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여 계약서. 지금 내 손녀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 그 아파트. 내 돌아가신 부모님의 집을 판돈으로 산 바로 그 아파트가 벌써 12년째 내 아들 이지훈의 소유임을 명시한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나는 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 서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토록 기쁨과 사랑으로 했던 서명. 지금 그것은 내 존엄성에 대한 사형 선고 서명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나를 집어삼킬 듯했던 고통이 식기 시작하며 결정화되어 다른 무언가로 변해갔습니다. 단단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것으로. 나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낯선 눈빛을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만약 당신도 독이 든 가족 관계보다 자존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들으십시오. 여기서는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 손에 들린 종이는 얇고 차가웠습니다. 증여 계약서. 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법률 용어로 가득 찬 공식 문서. 증여자, 수증자, 무상 소유권 이전. 12년 전 이 단어들은 내게 음악처럼 모성애의 창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늘
그것들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2013년 5월 12일. 종이에 찍힌 이 날짜는 녹슨 기억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고 현재 내 아파트의 차가운 정적은 과거의 소음과 냄새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다시 서울 변두리에 있던 내 옛날 투룸 아파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의 아파트, 내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와 부모님과 함께한 조용한 저녁들을 기억하는 벽들. 이곳의 모든 물건은 내 일부였습니다. 푹 꺼진 낡은 안락의자, 먼지와 지혜의 냄새가 나는 책장, 미소 모양의 천장 균열까지.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내 방주이자 닻이었고 내 뿌리와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처럼 자신만만하지는 않고 젊은이다운 희망을 눈에 담고 있던 지훈이, 그리고 그때는 아직 내 비위를 맞추며 미래의 며느리로서 숨겨진 경외심으로 나를 바라보던 수진이. 그들은 막 결혼했고 수진이는 서연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지훈이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어떻게 월세 원룸에서 살아요? 그건 못할 짓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집을 못 사고요.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우리 유일한 기회예요. 엄마 아파트는 꽤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걸 팔고 제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보태서 우리, 그리고 미래의 손녀를 위해 좋은 동네에 크고 넓은 집을 사는 거예요. 수진이는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저희에게 미래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 얼마나 달콤하고 기만적인 단어인가. 그때 나는 내 과거를 희생함으로써 그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사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젊고 희망에 찬 그들을 보았고 내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부모란 자식들이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던가? 부모님도 나를 이해해 주셨을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유일한 손주,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셨을 거야. 나는 동의했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방주를 조각조각 해체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아파트를 팔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는 텅 빈 방들을 둘러본 뒤 과거를 끊어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는 새 아파트를 찾는 즐거운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크고 밝으며 넓은 부엌이 딸린 3룸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나는 수진이가 아기 침대는 어디에 놓고 손님용 큰 소파는 어디에 놓을지 계획하며 제잘거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묵직한 오크 책상, 높게 빗어올린 머리에 엄격한 표정을 한 중년의 여자 법무사. 그녀는 서류를 넘기며 단조로운 목소리로 조항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안경 너머로 빛바랜 눈을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박영희 여사님? 그녀가 물었습니다. 증여 계약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중요 재산을 넘기시는 겁니다. 나는 지훈이를 보았습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 어린 아들이었고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미소 지으며 법무사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면 누굴 위해 살고 노력하겠어요? 나는 묵직한 만년필을 들고 내 서명을 했습니다. 내 인생, 내 과거, 그리고 알고 보니 내 미래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쓴 그 서명. 그 순간 나는 세상의 정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방,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얼마나 변해버렸는가. 12년 동안 내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던 법무사 사무실의 그 장면이 이제는 범죄 현장처럼 보였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범죄, 자신의 희생에 취한 순진하고 눈먼 바보. 그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사랑 많고 믿음 깊던 여자와 지금의 나 사이의 대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젯밤 아들 아파트 부엌에서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 말에 죽었습니다. 내 아파트의 귀가 먹먹한 정적 속에서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지독히도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 심장이 절망적으로 고통스럽게 요동쳤습니다. 어쩌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사과하려고 전화한 걸지도 몰라. 손가락이 저절로 통화 버튼으로 향했습니다. 힘을 내어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감정 없이 평온하게 나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전화기 저편의 지훈이 목소리는 활기차고 명랑했으며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마치 어젯밤도 굴욕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기 수진이랑 내일 영화나 보러 갈까 하는데 저녁 7시쯤에 서연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침묵했습니다. 공기가 폐 속에서 멎었습니다. 그는 사과하지 않은 것을 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편리하고 공짜이며 거절하지 않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마지막 남은 것까지 가지러 올 것이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는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고 세상은 명랑하고 태평하고 요구하는 내 아들의 목소리로 좁혀졌습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떴고 지구는 돌았으며 어머니는 손가락 한 번 튕기면 의무를 다해야 하는 영원하고 거절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두 마리의 짐승이 싸웠습니다. 늙고 익숙한 상처투성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짐승이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이잖니.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생각이 짧았을 뿐이야. 용서하고 알겠다고 해. 손녀를 사랑하잖아. 이 짐승은 의무감, 모성애,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태어난 차갑고 명민한 두 번째 짐승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게 아니야.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 얘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너는 다시 발판이 될 뿐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두 번째 짐승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지훈아. 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낯설고 평소에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차분했습니다. 못하겠다. 몸이 안 좋아. 전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짙은 침묵. 나는 그의 놀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대답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에게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몸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활기가 없었습니다. 강철 같은 요구에 기색이 드러났습니다. 뭐 심각한 거예요? 의사는 불렀고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혈압이 좀 높네. 좀 누워 있어야겠어. 알았어요. 그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 혈압 때문에 우리 계획을 다 취소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쉬세요. 짧은 신호음. 그는 내게 도움이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의 물건이 갑자기 고장나서 제 기능을 거부한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이상하고 씁쓸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나의 첫 번째 작은 반란, 내 감옥벽에서 빼낸 첫 번째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내내 나는 열에 들뜬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내가 과장하는 건 아닐까? 내가 늙고 쉽게 서운해하는 여자라 모든 것을 오해한 건 아닐까? 전화해서 사과하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해야 할까? 저녁 무렵 나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의 번호를 누르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을 때 그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그의 말투는 잘못한 아이에게 말하는 어른처럼 거만했습니다. 혈압은 내렸고요. 저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가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서연이를 맡길 데가 없네요. 학교는 방역 때문에 쉰다 하고 9시까지 와주실 거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무너졌습니다. 늙은 짐승이 이겼습니다. 그래, 알았다, 지훈아, 갈게. 그러셔야죠. 그가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혈압 때문이 아니라 내 나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옷을 입는 동안, 지하철을 타는 동안 나는 스스로를 심하게 욕했습니다. 줏대없는 바보, 등신. 하지만 나는 가고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자존심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조금 일찍 8시 반쯤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등교 준비를 돕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그들의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덜 닫았나 봅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부엌에 있었고 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도 빼는 거 있지? 상상이 나가? 혈압이 높네, 피곤하네, 겨우 오늘 오라고 설득했잖아.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뱀처럼 낮고 쉬는 소리. 괜찮아. 지훈이가 마찬가지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반년, 길어야 1년만 더 참으면 돼. 차 할부금 다 갚고 돈 좀 모을 때까지만. 그러고 나면 요양원에 보내면 되지. 요즘 괜찮은 사설 요양원 많잖아. 간호도 잘해주고. 그럼 그 빌어먹을 엄마 집도 비게 되고. 팔아서, 돈 보태서 집 넓히면 되지. 심장이 한 번 멎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문설주를 붙잡았습니다. 폐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긴 선고였습니다. 요양원, 내 집을 팔아, 집을 넓혀, 엄마가 동의할까? 수진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딜 가겠어? 내 아들이, 내 유일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울고 불고 하다가 결국 동의하겠지. 우리를 사랑하잖아. 우리가 힘들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말하면 돼. 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 인생 망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걱정하는 얼굴로 말하는 거지. 걱정하는 얼굴, 요양원, 팔아치울 집. 그 순간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싹, 마지막 사랑의 찌꺼기, 그들과 나 자신에 대한 마지막 연민의 조각까지 그들의 부엌 속삭임이 투하한 정보 폭탄은 내 영혼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했습니다. 나는 어두운 현관에 서서 거실의 작은 벽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틱, 탁, 틱, 탁. 시계는 내 낡은 삶의 초를 세고 있었고 매 순간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나는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기침도,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손이 문손잡이를 찾았습니다. 나는 끝없는 조심성으로 그것을 돌렸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나는 복도로 빠져나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는 내게 출발 신호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9시에 나를 기다렸지만
오기로 약속했던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붐비는 거리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행인들의 얼굴, 상점의 진열장, 자동차 경적 소리, 모든 것이 멀고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내 세상은 아들의 아파트 부엌 크기로 이제 내 머릿속에서 경종보다 더 크게 울리는 그 속삭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요양원, 팔아서, 어딜 가겠어,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제 이미 말라버렸고 갈라진 내 영혼의 땅 위에는 타는 듯한 소금기만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차갑고 울리는 우주적인 공허함. 그 속에서 나는 통신이 끊긴 채 길 잃은 위성처럼 표류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는지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발길은 저절로 작고 거의 인적이 없는 공원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벤치에 앉아 낮은 가을 하늘을 긁고 있는 잿빛 나뭇가지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여기, 이 정적 속에서 내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평생 살아온 그 여자의 마지막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내 자식이잖니? 지치고 익숙한 목소리가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내 피부치야. 이해해야 해. 젊고 어리석고 사는 게 힘드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 짧았을 뿐이야. 이 목소리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지훈이가 10번이나 빚을 갚는 것을 잊었을 때, 수진이가 내 선물을 자기 엄마에게 다시 선물했을 때, 그들이 우연히 내 생일을 잊었을 때, 이 목소리는 항상 그들을 변명해 주었습니다. 연민과 무한한 용서라는 고치를 짜서 그 안에서 나는 익숙하고도 숨막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새롭고 수술 전 외과 의사의 숨결처럼 차분하고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 그들은 생각했어. 그 목소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어. 반년, 1년, 차알부금, 요양원, 아파트 매각. 이건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업 계획이야. 그리고 너는 그 계획에서 폐기 자산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의 엄마야. 나는 그들을 사랑해야 해. 첫 번째 목소리가 애원했습니다. 너는 이미 그들을 사랑했어. 두 번째 목소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너는 가진 모든 것을 주었어. 돈, 시간, 건강, 내 부모님의 집까지. 너는 그들의 잔을 가득 채워주었지만 그들은 감사 대신 그 잔을 깨부수고 방해되지 않게 조각들을 버리기로 했어. 사랑은 양방향 도로야. 여기는 막다른 길이야.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내 안에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끝없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던 바로 그 모성애의 본질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의 물리적으로 느꼈습니다. 마치 내 안에 따뜻하고 맥동하는 공.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식고 색을 잃고 수축하고 굳어지더니 마침내 작고 무거운 얼음 돌멩이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돌멩이.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채권자.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강제 청산 통보를 받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내 빚을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언가 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나뭇가지의 모든 굴곡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수톤의 짐을 벗어던진 듯 등이 꼿꼿해졌습니다. 이전까지 불규칙하고 얕았던 숨이 깊고 고르게 변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목적 없이 헤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섰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진하고 짓밟렸던 그 여자는 공원의 차가운 벤치에 남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른 박영희, 계획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내 작은 아파트는 정적으로 나를 맞았지만 이제는 외로움의 정적이 아니라 군사작전 시작 전의 지휘본부의 정적이었습니다. 나는 손대지 않은 아침 식사가 놓인 부엌을 지나 신경안정제가 든 약상자를 지나쳤습니다. 내 발길은 몇 년 전 손녀가 선물해준 낡고 먼지 쌓인 노트북이 놓인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공과금을 내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부칭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렸습니다. 환영 화면이 번쩍이며 내 얼굴을 푸르스름한 빛으로 비췄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깜박이는 커서가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굴욕감에 떨렸던 내 손가락은 이제 단단했습니다. 느리지만 확신에 차서 한 글자 한 글자 내 선전포고가 된 단어들을 타이핑했습니다. 증여계약 해제, 증여자 주도. 나는 엔터를 눌렀고 화면은 수백 개의 링크로 가득 찼습니다. 법률, 기사, 판례, 포럼, 이야기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순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앞으로는 더 흥미진진할 겁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절망의 불면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긴장된 작업이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나는 책상에 몸을 구부리고 앉아 민법, 판례, 법률 포럼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몰두했습니다. 민법 제556조,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 같은 단어들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가능한 무기로 변해갔습니다. 나는 두꺼운 공책의 절반을 채우며 법조항, 인용문,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머리가 윙윙 울렸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것은 고통이 아닌 명료함이었습니다. 무료 법률 구조센터의 주소는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에 길고 울리는 복도가 있었고 관공서 특유의 녹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공기는 답답했고 낡은 서류와 이루어지지 않은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 내 앞에는 나처럼 길 잃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하소연하는 여자, 영수증 더미를 들고 잘못 부과된 관리비에 대해 무언가 증명하려는 백발의 노인. 그들은 모두 희생자, 청원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서류 폴더를 꽉 쥔 채 앉아 다르게 느꼈습니다. 나는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동맹을 맺으러 왔습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어 312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는 서류 더미에 파묻힌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 밑에 다크서클, 그리고 직장에서 밤을 새운 듯한 약간 헝클어진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최우진 변호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의 말투는 아무것도 기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저 끝도 없고 복잡하며 아마도 법적으로 가망 없는 이야기를 가진 또 한 명의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폴더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내 옛날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모든 것을 그의 책상 한쪽에 놓은 다음 내가 빽빽하게 적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최우진 변호사님.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12년 전인 2013년 5월 12일, 저는 제 아들 이지훈에게 제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자금으로 구입한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어제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을 논의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법 제556조에 근거하여 증여 계약 해제 절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는 마시다만 커피잔을 천천히 밀어내고 내 서류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처음의 피로와 무기력함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는 증여계약서를 들고 훑어보더니 진정한 직업적 흥미를 담은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네. 그는 완전히 다른 집중된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달라지는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눈물 없이, 하소연 없이, 오직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어제의 생일 파티, 도움보다 방해가 더 커요라는 말, 엿들은 대화, 어딜 가겠어? 라는 그들의 말까지. 최우진 변호사는 노트에 메모하며 주의에 깊게 들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박영희 여사님.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판사들은 부드럽게 말해서 증여계약을 뒤집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조치로 여겨지죠. 엿들은 대화에 대한 증언은 중요하지만 그건 여사님의 말 대 그들의 말입니다. 법정에서 그들은 여사님이 오해했다고, 나이가 들어서 쉽게 서운해하고 예민하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 반대를 증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실망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가능성이 없다는 건가요?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승부욕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철옹성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요. 그들 쪽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록될 수 있는 행동 말이죠. 증인, 사진, 영상, 서류, 소송에 첨부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겐 여사님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혹은 법원이 극악무도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할 만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그가 여사님께 손을 댄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절대 없어요.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위협한 적은요? 죽여버리겠다거나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다르게 행동하죠. 조용히 뒤에서 최우진 변호사는 마치 그것을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형적인 수동 공격형이군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흔적을 남기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는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은 거의 확실한 패배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를 도발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말고요. 우리는 그저 그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가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하지만 큰 실수. 사진 찍고 녹음하고 판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실수 말입니다. 나는 이 젊고 피곤한 남자를 보며 그가 방금 내게 친아들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도발자가 되라고 제안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그가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고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선은요. 최우진 변호사가 노트에서 종이 한 장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사세요. 나는 목록을 보았습니다. 녹음기, 작은 디지털 녹음기, 그리고 새 유심카드, 그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야 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전화통화든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는 대화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투, 어휘, 요구 사항입니다. 둘째, 일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날짜, 시간, 누가 전화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상세하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 이런 체계성은 엄청난 인상을 줍니다. 여사님을 히스테릭한 노인이 아니라 조리 있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주죠. 그는 내가 한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들에게 더 이상 편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완전히 멈추세요. 어떤 도움도, 돈도, 손녀를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요청에 대한 답은 하나입니다. 못한다. 몸이 안 좋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우리의 임무는 그의 발밑을 흔들어 그가 익숙한 편안함을 빼앗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잃은 사람은 금방 평정심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법률 상담소를 다른 사람이 되어 나왔습니다. 내게는 목표가 있었고 전략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당혹감은 차갑고 집중된 승부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통신사 대리점에 들러 새 유심카드를 샀습니다. 그 다음 전자제품 매장에서 오랫동안 녹음기를 골랐습니다. 나는 라이터 크기의 작은 은색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목에 문신을 한 젊은 직원이 사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멈춥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낡은 피처폰의 유심카드를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새 공책을 꺼내 표지에 단정한 글씨로 일지라고 썼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0 본년 7월 18일 14 30 최우진 변호사 면담 지시사항 수령. 나는 명령을 받은 군인처럼 기계처럼 행동했습니다. 의심도 반성도 없었고 오직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이행만이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첫 전화는 그날 저녁에 걸려왔습니다. 나는 받기 전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다녀왔다. 나는 차분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었어. 의사가 뭐래요? 휴식을 더 취해야 한대. 혈압 때문에. 알았어요. 그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수진이가 토요일에 회사 행사가 있고 저는 급하게 시골집에 좀 다녀와야 해요. 거기 우물 공사를 마무리해야 해서요. 서연이 하루 종일 봐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니, 지훈아, 못하겠다. 의사가 침상 안정을 하라고 했어. 전화기 저편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장난하세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속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의사의 권고를 따를 뿐이야. 나는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경도 안 쓰시겠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했습니다. 아픈 척하기로 작정하셨군요. 잘해보세요.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숨을 돌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스스로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나는 일지를 펴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폭풍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화가 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너져서 먼저 전화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률 기사를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고 거의 잊어버린 감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든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는 다시 녹음기를 켰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저희가 한번 찾아뵈려고요. 일요일쯤 어떠세요?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애가 얼마나 할머니를 찾는지 몰라요. 나는 이것이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와서 동정심에 호소하고 손녀를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수진아.
아직 침상 안정해야 하고 혹시 바이러스성이면 아이한테 옮기고 싶지 않구나. 아, 그러세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달콤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손녀도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주 편리하시겠어요, 어머니. 아주 편리한 병이네요. 그녀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짜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계획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점은 2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돈이 바닥나고 있었나 봅니다. 지훈이가 전화했고 그는 더 이상 분노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는 인사도 없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랑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이 노골적인 무시는 뭐냐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나는 녹음기를 가까이 대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아주 잘 아시잖아요. 엄마 맞아요. 우리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아픈 척이나 하고 계시냐고요. 서연이 가을 장화가 찢어졌어요. 월급날까지 돈이 빠듯한데 관심도 없으시네요. 내 연금은 다음 주에 나온다. 나는 똑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친아들이랑 손녀 돕는 걸 거절하겠다고요? 돈이 없어, 지훈아. 그는 거칠게 숨을 쉬며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기다리던 말을 했습니다. 그의 미래라는 관뚜껑에 또 하나의 못을 박은 그 말. 지금 이게 무슨 반란이에요? 당신 지금 누구 집에서 사는지 잊었어요? 나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서연이가 예전에 물려준 낡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 메시지를 침착하게 캡처했습니다. 화질은 끔찍했지만 내용은 명확하게 익혔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 내 수집품에 추가될 또 하나의 전시물. 내 사냥은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이상하고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아침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세상의 분주함을 한 발 물러서서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평생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일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때 불안과 요구의 원천이었던 내 휴대폰은 이제 조용했습니다. 아니, 정기적으로 메시지 진동으로 살아났지만 나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크린샷을 찍어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지훈이가 썼습니다. 엄마 때문에 수진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망쳤어요. 퇴근을 못했으니까요. 만족하세요? 1시간 뒤에 날아왔습니다. 서연이 가을 점퍼 살 돈이 필요해요. 양심은 주무시나 봐요. 이건 수진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헤엄치는 대신 더 크게 소리치며 구조 튜브가 스스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탓하는 익사자 한 쌍 같았습니다. 나의 거절 없는 존재 위에 세워진 그들의 세상은 삐걱거리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 연금과 무료 보모 서비스를 고려하여 계산된 그들의 예산은 급전직하였습니다. 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솥이 끓고 있었고 뚜껑은 곧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전화는 금요일 저녁에 걸려왔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오세요. 안녕, 지훈아. 무슨 일 있니? 나는 녹음기를 준비하며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고요? 수진이는 신경쇠약 직전이고 서연이는 숙제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장난 그만두고 당신 의무로 돌아오라고요. 나한테는 너에 대한 의무가 없어, 지훈아. 뭐라고요? 그는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당신 아들이라고요. 그건 내 인생의 사실이지 내 평생의 의무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끊어야겠다. 나는 끊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말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옳았습니다. 지훈이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속에서는 의로운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감히? 감히 나한테 그렇게 말해? 자신을 위해 그렇게나 많이 해준 살집을 주고 자신의 멋진 아파트, 자신의 세계에서 살게 해준 그에게 그는 그녀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늙은이의 변덕을 참아줬는데 그녀가 반란을 일으켰다. 부엌에서 신경이 곤두선 수진이가 나왔다. 그래서 온대? 나한테 의무가 없대. 지훈이가 으르렁거렸다. 아, 그래?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의무는 없고 우리 집에서 사는 건 괜찮고 우리 시설 이용하는 건 괜찮고 당신 엄마 완전 뻔뻔해졌어. 지훈 씨. 우리 목에 올라타서 다리 꼬고 앉을 생각인가 봐. 누가 집주인인지 상기시켜줘야 해. 수진이의 말은 그의 분노라는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다. 물론 그녀가 옳다. 이건 그의 아파트, 그의 집, 그는 여기 주인이고 어머니는 그저 세입자다. 변덕스럽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세입자. 그녀에게 제자리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결정은 순식간에 그 단순함과 힘에 취해 내려졌다. 당신 말이 맞아. 그가 아내에게 말했고 그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완전히 맞아. 이 장난은 끝낼 때가 됐어. 그는 단호하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신경안정제와 낡은 책 냄새가 섞여 그를 짜증나게 하던 그 방. 그의 아파트에서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그 방. 그는 옷장문을 활짝 열었다. 촌스러운 원피스, 스웨터, 가운, 쓰레기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움큼 쥐어 바닥에 던졌다. 다락방에서 그녀가 예전에 요양원에 갈 때 썼던 낡은 트렁크를 꺼냈다. 그 안에 그녀의 물건들을 쑤셔 넣기 시작했다. 액자에 담긴 사진들은 속옷과 뒤섞여 날아갔고 그녀의 소박한 장신구가 담긴 보석함, 책, 뜨개질거리. 그녀의 작은 세계를 구성하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는 큰 검은색 건축 폐기물용 봉투를 찾아 나머지 모든 것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그는 빠르고 악의적으로 엄청난 힘이 솟는 것을 느끼며 행동했다. 그는 남자고 주인이었고 문제를 해결했다. 30분 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무거운 트렁크와 거대한 봉투 3개를 복도로 끌어내 자기 집 문 바로 앞에 놓았다. 모두가 보게, 모두가 알게 그의 친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그는 문을 쾅 닫고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24시간 열쇠 출장 서비스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자물쇠를 교체해야 합니다. 네, 지금 당장이요. 다음 날, 토요일. 나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다. 나는 화해하기 위해 그들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방에 남겨둔 내 서류 몇 가지를 가지러 가고 싶었다. 그들의 눈을 마주 볼 좋은 핑계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내 층으로 올라가 멈춰섰다. 내가 수년 동안 드나들었던 문 바로 앞에 더미가 쌓여 있었다. 나의 더미.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트렁크. 내가 가장 아끼던 니트 카디건의 소매가 쓸쓸하게 삐져나온 검은 봉투들. 사진들이 쏟아져 나온 상자. 젊은 시절의 나, 내 부모님, 세발 자전거를 탄 어린 지훈이. 나의 인생이 만천하에 내던져졌다. 다른 여자였다면 내 자리에서 울부짖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문을 두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다른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가슴에는 고통도 굴욕도 없었다. 그곳에는 파도가 일고 있었다. 차갑고 어둡고 환희에 찬 파도,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저지른 기록될 수 있는 거대한 실수. 그가 해냈다. 그가 직접 내게 자신의 목을 쟁반에 담아 바쳤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 손은 완전히 굳건했다. 카메라를 켜고 빨간 녹화 버튼을 눌렀다. 천천히 자세하게 나는 트렁크, 봉투들, 흩어진 사진들, 아파트 호수를 찍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촬영하며 이배신의 정물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녹화를 마치고 나는 연락처에서 아래층 이웃 미숙 씨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미숙 씨, 안녕하세요. 나는 차분하고 거의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복도로 좀 나와줄 수 있어요? 증인이 꼭 필요해서요. 아래층 이웃 미숙 씨는 손뼉을 치며 경악했다. 그녀의 둥글고 선량한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길어졌다. 영희 언니, 세상에, 이게 다 뭐예요? 저놈이, 지훈이가 그런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촬영했다. 사람도 아니야, 짐승만도 못해. 그녀는 마치 벽에서 지지를 구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한탄했다. 친어머니를 평생 고생하신 분을.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미숙 씨. 나는 카메라를 끄며 그녀를 말렸다. 손 더럽히지 마세요.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이걸 봤다고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쯤이고요. 성경에 맹세라도 할 수 있어요. 그녀가 열정적으로 외쳤다. 언니, 세상에, 이리 와요. 이렇게 둘 수 없어요. 짐부터 들여놓고 우리 집에서 필요한 만큼 지내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은 내가 이미 거의 잊어버렸던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았다. 그녀의 도움으로 우리는 내 살림살이를 그녀의 아파트로 옮겼다. 그녀의 현관에 쌓인 이 짐더미를 보며 나는 집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아니라 적의 깃발을 탈취한 장군이 된 기분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이미 익숙해진 312호실에 앉아 있었다. 최우진 변호사는 내가 찍은 영상이 재생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그의 지친 얼굴에는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않았다. 끝까지 다 본 후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잭팟, 그가 조용히 말했고 입가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이건 잭팟입니다. 박영희 여사님. 이건 단순한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명예와 존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입니다. 판사는 이런 걸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소송 준비하죠. 지훈이와 수진이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이틀이 지났다. 축복 같은 고요함의 이틀. 어머니는 전화하지도 울지도 다시 들여보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그들을 약간 긴장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그녀의 고집 탓으로 돌렸다. 괜찮아. 그 친구 집에서 좀 있다가 식으면 돌아올 거야. 지훈이가 자신만만하게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딜 가겠어? 무릎 꿇고 기어들어올 걸. 그때 우리가 조건을 걸면 아주 고분고분해질 거야. 보호기관 같은데 신고하면 어떡해? 수진이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신고해서 뭘 어쩌겠어? 자기 명의도 아닌 집에 살다가 쫓겨났다고? 이건 민사관계지 형사사건이 아니야.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희생자였고 피해자였다. 그들은 성격을 보여주었고 폭발한 노인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들은 상황의 주인이었다. 날카롭고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그 사람인가 보네. 지훈이가 문을 열러가며 비웃었다. 기다리는 것도 지쳤나 보지. 하지만 문 앞에는 그녀가 아니라 택배사 유니폼을 입은 무표정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이지훈 씨 맞으신가요? 서류입니다. 긴급 배송입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지훈이는 의아해하며 서명을 하고 A4 크기의 두툼한 봉투를 받았다. 문을 닫았다. 이상하네. 그가 수진이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주문 안 했는데. 그는 봉투를 뜯어 두꺼운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의 시선이 첫 페이지, 공식적인 머리말,
그리고 중앙에 굵은 글씨로 인쇄된 단어에 머물렀다. 소장. 뭐야? 수진이가 초조하게 물었다. 지훈이는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핏기가 가시며 죽은 듯 창백해졌다. 입술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아파트 증여 계약 해제에 관한. 그가 마치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내어 읽었다. 수진이가 그에게서 서류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눈이 글자들을 따라 흔들렸다. 뭐? 이게 무슨 뜻이야? 해제? 그건 말이야. 지훈이가 이해하기 시작하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건 엄마가 우리한테서 아파트를 뺏으려고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지옥이 시작되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정적이고 명확했던 세상이 폭발했다. 어떻게 뺏어? 그럴 권리 없어. 이건 우리 아파트야. 수진이가 공포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소리쳤다. 미쳤어. 늙은 마녀 같으니라고. 지훈이가 부엌을 서성거리며 맞장구 쳤다. 그는 휴대폰을 잡고 미친 듯이 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다시 또다시 눌렀지만 똑같은 기계음뿐이었다. 전화를 꺼놨어. 숨어 있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내가 쫓아내지 말라고 했잖아. 다 당신 때문이야. 수진이가 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내가 뭘? 당신이 부추겼잖아. 한편 도시 반대편 최 변호사가 구해준 작은 월세방에서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꿀을 넣은 허브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휴대폰은 꺼진 채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책이 있었다. 방은 조용했고 내 마음도 조용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평온을 느꼈다. 저녁이 되어 소리 지르다. 지친 지훈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공황 상태는 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연락처에서 내 번호를 찾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 주고 죽이고 파괴하고 싶었다. 가만 안 둬.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늙은 마녀. 그는 전송을 누르고 악의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1시간 후 나는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다. 나는 그것을 읽었다. 내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두려움도, 놀라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 확인뿐이었다. 나는 최 변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체계적으로 스크린샷을 찍고 변호사와의 채팅창을 열어 이미지를 전송한 후 아래에 짧은 메모를 덧붙였다. 증거 추가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장이 지금 정의로운 분노로 뛰고 있다면 당신은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내 편을 버리지 않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웅장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마감된 벽, 엄격한 줄의 벤치. 이곳의 모든 것은 사람을 작고 하찮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최우진 변호사 옆 딱딱한 벤치에 앉아 있었고 내 안에는 고요함이 있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맞은편에는 그들, 지훈이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변했다. 자신감과 화려함은 값싼 도금처럼 벗겨졌다. 지훈이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채 수척해 보였다. 수진이는 비싼 핸드백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미소와 지나치게 비싼 양복을 입은 능글맞아 보이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내가 들어서자 그들은 노골적인 증오가 가득한 시선을 내게 던졌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을 차분하게 마주했고 그들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변호사는 길고 과장되게 말했다. 그는 유화를 그리고 있었다. 평생 늙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어머니를 돌봐온 불쌍하고 사랑 많은 아들의 그림. 그는 지훈이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수진이가 그녀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아파트로 받아들여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 주었지만 그녀는 나이와 탐욕스러운 친구들의 나쁜 영향 때문에 그들에게 배은망덕으로 보답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노망과 과민함을 암시했다. 지훈이는 제자리에 앉아 비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때때로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댔다. 그는 인생 연기를 하고 있었다. 증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나 억누른 눈물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어머니를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어느 가족이나 그렇듯 저희도 의견 차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니 그것은 끔찍한 거짓말입니다. 이 소송은 비극적인 오해일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화해하고 어머니께서 소를 취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배려심 깊은 아들의 가면은 완벽했다. 그 다음 최 변호사가 발언했다. 그가 일어서자 그의 차분하고 거의 학구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연극적인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기억 상실이나 정서적 불안정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아들을 사랑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눈을 감아왔을 뿐입니다. 이제 그 배려심 깊은 아들과 며느리가 박영희 여사님의 미래를 실제로 어떻게 계획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훈이의 변호사는 벌떡 일어나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예리한 눈빛을 가진 50대쯤의 엄격한 여성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법정은 내 아들과 며느리의 낮고 쉬는 듯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반년만 더 참으면 요양원에 보내고 엄마 집도 비게 되고 팔아서 집 넓히면 되지. 모든 단어가 웅장한 침묵 속으로 한 방울의 산처럼 떨어졌다. 나는 지훈이가 벤치 안으로 움츠러드는 것을, 수진이가 남편의 팔을 꽉 잡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의뢰인들을 쳐다보았다. 가면이 깨지기 시작했다. 피고인. 녹음이 끝나자 최 변호사가 지훈이를 불렀다. 녹음 속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그건. 저희는 그냥 만약에 엄마가 저희가 해드릴 수 없는 돌봄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상적인 가능성을 논의했을 뿐입니다. 지훈이가 더듬거렸다. 어머니의 예전 아파트를 팔아 집을 넓히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돌봄 말입니까? 최 변호사가 되물었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공격으로 넘어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과 제 의뢰인 간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큰 화면에 메시지 캡처 화면이 표시되었다. 나의 정중한 거절과 그의 점점 커지는 분노,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가만 안 둬. 이 세상에 태어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늙은 마녀. 어머니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다. 격분한 상태였습니다. 지훈이가 외쳤다. 그 사람이 저를 도발했어요. 돈을 주지 않겠다고 거절해서 도발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짚었다. 지훈이는 거칠게 숨을 쉬며 침묵했다. 그는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움을 구하듯 변호사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그저 두 손을 펼쳐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지훈이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판사를 향해 절박한 열정으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저는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네,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절대로 제 어머니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를 쫓아내고 그녀의 짐을 내던지는 것. 저는 절대로. 이것은 가장 끔찍한 비난이며 거짓입니다. 그는 거의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진실성이 담겨 있어서 잠시 나조차도 그를 믿을 뻔했다.
최 변호사는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법정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내 변호사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판사석으로 다가가 그날 복도에서 내가 찍은 크고 광택 있는 사진들을 판사 앞에 놓았다. 판사는 첫 번째 사진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한 장 한 장 사진 더미 전체를 훑어보았다. 마지막 사진에는 낡은 복도벽 옆에 쓸쓸하게 서 있는 내 낡은 트렁크가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책상에 놓고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그리고 무겁고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는 시선을 책상에서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 변호사나 나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여전히 모욕당한 순수함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지훈이를 똑바로 보았다. 침묵은 절대적이고 압도적이었다. 피고인,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음 바늘처럼 법정을 꿰뚫었다. 법원에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지훈이는 판사석 앞에 서 있었고 그의 모든 오만과 거짓된 자신감은 양초의 밀랍처럼 그에게서 흘러내렸다. 그는 발가벗겨지고 초라하며 거짓말을 들킨 상태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다. 법정의 침묵은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물질적이었다. 귀를 막고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저는 그냥 그녀의 짐을 더 편리한 곳으로 옮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가 더듬거렸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너무나 초라하고 서툴러서 그의 변호사조차 얼굴을 손에 묻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해입니다. 판사는 아무 표정 없이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의 모든 사소하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 그녀가 마침내 말했고 목소리에는 동정심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그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실패에 대한 사실 확인뿐이었다. 지훈이는 제자리로 비틀거리며 돌아갔다. 수진이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의 가면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짧고 이제는 형식적인 최종 변론이 끝난 후 판사는 판결을 위해 휴정을 선포했다. 웅장한 복도에서의 20분간의 기다림은 그들에게 고문이었다. 지훈이는 수진이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마치 나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물러섰다. 나는 최 변호사 옆 벤치에 앉아 있었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었다. 나는 통쾌함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불가피함만을 느꼈다. 무겁고 느린 기차처럼 마침내 내 역에 도착하는 정의의 불가피함. 우리가 다시 법정으로 불려 들어갔을 때 나는 판결이 어떨지 알고 있었다. 판사는 단조롭고 건조한 법률 용어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지만 내게는 그 단어들이 음악처럼 들렸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 및 증인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법원은 원고 박영희의 청구가 전적으로 이유 있다고 판단한다. 수진이는 쥐의 찍찍거림 같은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피고 이지훈이 증여자에 대해 보인 행위는 증여자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고 복리에 위협을 가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한다. 지훈이는 마치 어깨에 콘크리트판을 얹은 듯 움츠러들었다. 이에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법원은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증여계약을 해지할 것을 판결한다. 판사는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맞췄다. 해당 아파트를 원고 박영희의 소유로 반환하라.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을 마친다. 의사봉 소리는 총성처럼 울렸고 그 총성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도미노 효과. 굉음을 내며 쓰러진 첫 번째 도미노는 그들의 가족이었다. 법정을 나오자마자 수진이는 지훈이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때문이야. 그녀가 씩씩거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다 당신의 그 고집 때문이야. 이 멍청아. 내가 화해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당신이 우리를, 나와 당신 아이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그녀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서 그의 얼굴에 던졌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 안락함, 지위를 애도하고 있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재정이었다. 아파트를 잃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패소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서울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월세집을 급하게 구해야 했다. 주말 외식, 비싼 옷, 휴가 계획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익숙한 세상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세 번째 도미노는 평판이었다. 성공한 관리자 이지훈이 친어머니에게 부당한 행위로 소송을 당해 아파트를 빼앗겼다는 수치스러운 소문은 그들의 지인들 사이에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다. 친구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직장 동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이 되었고 기피 대상이 되었다. 나와 최 변호사는 길 건너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를, 나는 허브차를 마셨다. 대단하십니다, 박영희 여사님. 그가 말했다.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최 변호사님. 나는 잿빛 도시를 창밖으로 보며 대답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내가 약하고 늙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아름다운 삶, 내일에 대한 모든 확신이 내 선물 위에, 내가 놓은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내가 그 기초를 거두자 그들의 카드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내가 다시 내 집이 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짐을 싸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저편은 조용했다. 누군가의 거칠고 흐트러진 숨소리만 들렸다. 여보세요. 내가 말했다. 엄마. 조용하고 무너졌으며 알아볼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 지훈이의 목소리. 그는 잠시 더 침묵하며 힘을 모으더니 그에게 남은 유일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왜요? 엄마, 왜요? 내 아들의 무너진 목소리가 던진 이 질문은 이사를 위해 상자들이 쌓여있는 내 월세방의 정적 속에 떠 있었다. 새로운 삶, 내가 싸워서 되찾은 나의 옛 요새로의 이사. 나는 소리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자신의 추락이라는 침묵 속으로 완전히 잠길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뉴스 마지막 헤드라인을 읽는 아나운서처럼 차분하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왜냐고, 지훈아? 말해주지. 내 딸 생일 준비로 내가 3일을 꼬박 쓴 후에 내 얼굴에 대고 이젠 엄마가 있는 게 도움보다 방해가 더 커요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희 부부가 부엌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아파트를 팔 계획을 속삭였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 모든 전화 때문에 내가 아픈 척한다고 비난했던 모든 말 때문에 그리고 네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각 비난 항목이 목표에 도달할 시간을 주며 다시 한번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짐, 내 낡은 트렁크와 내 부모님의 사진을 인생의 주인인 내가 쓰레기처럼 복도에 내던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니? 소화기 저편에서는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그의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했다. 이건 벌이 아니야, 지훈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벌은 공격적인 행위지만 이건 결과야. 오로지 너의 행동이 낳은 결과. 네가 모든 걸 자초한 거야. 잘 있어라. 나는 그가 무언가 대답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고 그 다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락처에서 그의 번호를 찾아 차단 목록에 추가했다. 막이 내렸다. 다음 날 나는 내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내 옆에는 작업복을 입은 무뚝뚝한 남자가 있었다.
낡은 자물쇠를 드릴로 뚫는 소리는 내게 어떤 음악보다도 달콤했다. 그것은 해방의 소리였다. 작업이 끝나자 그는 내게 새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반짝이고 가벼웠다. 내 새로운 삶의 열쇠. 안으로 들어섰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지훈이와 수진이는 먼지와 몇 가지 있고 간 잡동사니만 남긴 채 이사했다. 하지만 공기는 맑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벽 안에서 숨을 깊게 쉴 수 있었다. 나는 방들을 거닐며 벽을 만졌다. 나의 집, 나의 요새, 나의 땅. 반년이 지났다. 창밖은 봄이었다. 나는 작지만 잘 가꾼 발코니에 서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내 삶에는 이제 많은 꽃과 많은 고요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의 고요함이 아니라 평온의 고요함이었다. 일주일에 2번 나는 60세 이상을 위한 요가 수업에 갔다. 그곳에서 흥미로운 여성들을 만났다. 우리는 함께 연극을 보고 카페에 가고 병이나 배은망덕한 자식들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책과 전시회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수채화 스튜디오에 등록했다. 알고 보니 꽤 소질이 있었다. 내 첫 작품인 라일락 정물화는 액자에 담겨 부엌에 걸려 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복수심에 취해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의 폭풍을 예상했다. 하지만 폭풍도 무풍도 없었다.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깊고 고요한 숲속 호수 표면과 같은 평온함. 나는 내 행동이 공격 행위가 아니라 자기 보존 행위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들의 세상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을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파트 소유권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얻었다. 지훈이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미숙 씨를 통해 그와 수진이가 이혼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변두리 어딘가에서 방을 얻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가 불쌍하지는 않았지만 통쾌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삶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은 서연이었다. 나는 아이가 부모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게임에서 마지막 수를 두었다. 나는 싸워서 되찾은 그 아파트를 팔았다.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컸고 너무 많은 유령이 있었다. 지금 사는 더 작지만 아늑한 이 집을 샀고 남은 상당한 금액은 내 손녀 이서연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넣었다. 단 하나의 조건. 계좌는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날에만 접근할 수 있다. 계약서 사본은 수진이 부모님 댁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 이것은 나는 내 후손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다시는 내 자원이 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나의 방식이었다. 나는 꽃에 물 주기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저녁 햇살이 방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채우고 있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책을 들고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용서는 강한 자의 몫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힘은 제때에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66살이고 평생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보살핌도, 돈도,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그거 아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분이다. 만약 당신도 가족을 위해 참아왔다면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고 외쳐보라.